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파트 1. 경제학은 모두 어렵다고들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이 과연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분야일까? 저자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쉬운 말로 잘 설명하기만 하면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필요하고, 저자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다른 경제학 책과 크게 다른 점은 실제 세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경제학의 여러 학파에서부터 생산과 실업, 그리고 국제무역에 이르기까지 1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이 핵심적인 요점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몇몇 경제학 책들에 따르면 경제학은 경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 따르면 경제학은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한 궁극적 질문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반인들이 경제학자들의 본업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바로 경제를 설명하는 일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대다수의 경제학 전문가들은 시장은 실패가 없고 그나마 존재하는 시장의 사소한 결함은 현대 경제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는 2003년에 공황을 예방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여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경제학은 심각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자기 분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마당에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이런 식의 과장은 현재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위 신고전 학파가 경제학을 규정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신고전 학파의 정의는 1932년 라이어널 로빈스가 그의 저서 경제학의 본질과 의의에 관한 서론에서 규정한 이후 약간의 변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로빈스는 경제학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희소성을 지닌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로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했다. 이 관점에 의하면 경제학은 다루는 주제보다 이론적 접근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들은 경제학이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리는데 필연적으로 희소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수단을 사용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내리는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이 계산의 대상에는 직업, 돈 혹은 무역과 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많이 연구했듯이 결혼, 출산, 범죄, 약물 중독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베커가 1976년 출판한 자신의 저서에 붙인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은 경제학이 그야말로 모든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모든 것에 이른바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판가들은 경제학의 제국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럼에도 이 움직임은 최근에 와서 괴짜 경제학과 같은 책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괴짜 경제학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주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학에 대한 다른 정의도 물론 있다. 돈을 비롯한 기타 금융에 관한 권리, 예를 들어 주식, 파생 금융 상품,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매매되는지를 다루는 것은 금융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경제학의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경제학을 경제학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경제학은 사실은 경제학의 일부분일 뿐이다. 돈 혹은 자원에 대한 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이다. 돈을 버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 물려받는 방법을 제외하면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에 종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많은 부분은 직업에 관한 연구가 차지한다. 직업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돈의 이전 문제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벌거나 이전된 자원은 재화나 서비스로 소비가 된다. 따라서 경제학의 많은 부분은 소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어야 한다.
애초에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으면 소비도 있을 수 없다. 농장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화, 사무실과 가게 등에서 생산되는 서비스 말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영역인데 이를 다루는 경제학 분야는 교환과 소비를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1960년대부터 주류를 이루면서 도외시되어 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의 경제이든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생산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이 다루는 대상은 경제여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 혹은 거의 모든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돈, 직업, 기술, 국제무역, 세금 등을 비롯해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입을 분배하고 그 결과 나온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과 관계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 핀에서 핀 넘버까지. 경제학 저술에 등장한 최초의 주인공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핀이다. 핀을 만드는 과정은 보통 최초의 경제학 서적이라고 잘못 알려진 책의 제1장에 등장한다. 바로 1776년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애덤 스미스는 궁극적으로 부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더 세세한 분업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생산 과정을 더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공정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자본주의의 주체와 제도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우선 자본가들이 다르다. 애덤 스미스 시절에는 대개 자본가 한 명이 단독으로 혹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한 명 회사를 만들어 공장이나 농장을 소유하고 운영했다. 이 자본가들은 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공장에 직접 나가 노동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욕하고 때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와 달리 현대의 공장은 대부분 비자연인 즉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기업은 법적인 의미에서만 사람이다. 그리고 기업의 주식을 사서 부분 소유권을 가지게 된 수많은 개인들의 것이다. 노동자들도 그때와는 다르다. 애덤 스미스 시절에는 자본가 밑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서유럽에서 마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을 했다. 그중 소수는 농업 자본가 밑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했지만 대다수는 소규모 자급농이거나 귀족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다음 수확물의 일정량을 소유주에게 내는 소작인이었다. 이 시대에는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조차 많은 수가 임금 노동자가 아니었다. 이때까지도 노예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경운기나 소처럼 노예도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미국 남부와 카리브해 연안, 브라질 등의 플랜테이션에서는 노예 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부자 나라는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신문 배달 같은 극도로 제한된 종류의 일을 극도로 제한된 시간 동안 하는 것 말고 어린이들은 노동을 할 수 없다. 합법적인 노예도 없다. 성인 노동 인구의 10%는 자영업자이고 15에서 25%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한다. 나머지는 모두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임금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시장도 달라졌다. 애덤 스미스 시대 사람들로서는 1800년 당시 80만이던 런던 인구의 2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약 20개이던 당시 대영 제국 식민지의 6배에 해당하는 120개국의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맥도널드 같은 지금의 거대 기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과 금융 시스템 또한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지폐와 동전을 만들어내는 은행은 각 나라에 하나씩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중앙은행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 등이 있다.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대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돈을 찍어냈고 심지어 일부 대규모 상인들도 화폐를 발행했다. 애덤 스미스 시대와 현대를 비교하며 보았듯이 자본주의는 지난 2세기 반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원칙 중 일부는 아직 유효할지 모르지만 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그러하다. 어떤 경제 이론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경제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사용해서 분석하려는 특정 시장, 산업,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술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했는가?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는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로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혹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지식이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역사는 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현대에는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한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인간, 아동,
노동, 관직 등이 옛날에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유시장의 경계가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현재 당연시하는 시장의 경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역사는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살피는 데도 유용하다.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과 위성 국가들의 중앙계획 경제정책,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서부터 대공황 직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의 재앙으로 끝났던 긴축 정책,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영국에서 시행한 낙수효과 경제 정책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만, 수천만의 삶을 파괴하고 끝난 급진적인 정책 실험들이 산재해 있다. 물론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현재의 실수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만들기 전에 역사를 교훈 삼아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 경제. 서기 1000년에서 1500년 중세 서유럽의 1인당 소득은 1년에 0.12%씩 증가했다. 이 말은 서기 1500년에 살던 사람들은 서기 1000년에 살던 사람들보다 수입이 82%밖에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500년 동안의 성장이 2002년에서 2008년의 6년 동안 중국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쉽게 비교하면 현재 중국의 1년 성장률이 당시 서유럽의 83년의 성장률과 맞먹는다. 자본주의의 여명 1500년부터 1820년, 16세기에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1500년에서 1820년 사이 서유럽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여전히 0.1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18세기 말에 이르러 면방직과 제철 부분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결과 1500년에서 1802년 사이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각각 0.27%, 0.28%의 1인당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연속 조립 라인은 19세기 초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이용해 애덤 스미스의 핀 공장처럼 분업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식민지 확장의 시작. 15세기 초부터 서유럽 국가들은 세력을 바깥으로 급속하게 확장했다. 이 과정은 발견의 시대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었으나 식민주의를 통해 다른 나라의 땅과 자원을 무단 점거하고 점령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불과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식민지에서 유입된 자원 없이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긴 논쟁은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화폐로 사용된 귀금속, 그리고 감자, 설탕 등 추가로 늘어난 식량과 면화 등의 산업, 원료가 자본주의 발달의 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1802년부터 1870년 산업혁명, 1820년경부터 자본주의는 비상을 시작했다. 서유럽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서유럽 파생사회라 할 수 있는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성장의 가속 정도가 너무도 극적이어서 1820년 이후 반세기를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른다. 1인당 소득이 눈부시게 증가했지만 이 시기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공장 또는 공장에 물건을 대는 소규모 작업장에 고용된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을 각오해야 했다. 주당 70에서 80시간은 보통이고 10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흔했고 쉬는 날은 일요일 반나절 뿐이었다. 노동 환경도 최악이었다. 면방직 공정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 영국의 수많은 방직 공장 종사자들이 폐질환으로 죽었다. 도시 노동자들은 아주 밀집된 주거 환경을 견뎌야 했다. 한 방에 15명에서 20명이 사는 경우도 흔했고 화장실 하나를 수백 명이 써야 하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었다. 이때 맨체스터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7세였다. 서기 1066년 노르만 정복 당시 영국 전체의 평균 수명 24세보다 30% 줄어든 수치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발흥. 자본주의가 가져온 비참한 생활상을 생각하면 다양한 형태의 반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기계화 반대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운동가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혁명가로 일생의 대부분을 영국의 망명에 지냈던 카를 마르크스였다. 그는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폐지해야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규모 생산 단위를 유지해 그 높은 생산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본가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리가 없으므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이 이끄는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카를 카우츠키 등을 위시한 수정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일부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노동시간 및 노동환경의 규제와 같은 정책과 복지국가의 개발을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시스템이 현재 선진 자본주의 경제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모델이다. 19세기의 서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파생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확산 덕분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의 증거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초창기에 정부가 선두에 서서 경제 발달의 지휘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870년부터 1913년 결정적인 하이눈 시기 자본주의의 성장은 1870년 즈음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이른바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대량 생산 시스템의 발명으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생산 과정을 조직하는 방법도 혁명적인 변화를 거쳤다. 이 기간에 유한회사, 파산법, 중앙은행, 복지국가, 노동법 등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자본주의의 기초 제도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쟁탈전에 열을 올렸고 다수의 아시아 국가도 식민지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는 프랑스 손에 넘어갔다. 이 시기를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1914년부터 1945년 파란의 시기 1914년 발발한 1차 대전은 자본주의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차 대전의 발발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이눈 시기의 세계화가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힘으로 진행된 탓에 주요 자본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언제라도 무력을 동반한 갈등이 되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의 라이벌인 사회주의가 탄생한다. 러시아 혁명 후 1928년부터 소련은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하며 중앙계획 경제를 시작한다. 이는 거대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실험이었다. 모두의 우려에도 소련의 초기 산업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군의 동부 전선 진군을 막아내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1929년 자본주의 진영에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소련의 성공은 더욱 빛나 보였다. 1929년 전세계에 불어닥친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 결과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감이 퍼지고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개혁 시도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휘 아래 제1차 뉴딜 정책을 시도했다. 스웨덴 또한 개혁을 단행한 나라 중 하나였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스웨덴만큼 급진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